네,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38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지금 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군 당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BM으로 추정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군 당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2번째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리고 이번 12번째까지는 사실상 화성 17형, 북한이 2020년 10월 열병식에 보여줬고 한 번도 쏘지는 않았는데 예. 그 미사일이다라는 게 8번째 발사 때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 정찰 위성을 위한 장거리 로켓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번 10번째의 발사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계속 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지난 10일이죠. 김정은이 직접 그 국가우주개발국 그걸 시찰을 해서 한 얘기를 보면 5년 안에 이런 다량의 정찰 위성을 배치하도록 실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계속해서 성공할 때까지 이 시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미 그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지난 16일 발사 때는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도 20km 이하에서 공중에서 지금 폭발한 것으로 그때 전해졌는데 지금 군 당국이 아직까지 이 실패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성공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하면은 북한이 내일 아마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그 성공 사실을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으로 북한이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올렸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말씀드린 연속 성상이고 이것이 장거리 로켓이 형태라면은 말씀드린 화성 17형 지난번 10번째 그 실패했던 그 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후속 발사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한미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십니까? 글쎄,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쏘고 있는 미사일이 이번에도 순환 비행장에서 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예.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다 순환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환 비행장은 일종의 개활지이기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폐가 되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이것을 쏘고 자신들은 이것이 ICBM이 아닌 군사 정찰 위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한미 당국이 이것에 대한 재원을 일정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ICBM 추정 고각 발사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각 발사라고 하면 한미 정보 당국이 어느 정도 사거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은 1000km 정도의 사거리를 예측했었는데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의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고각 발사를 일부러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이것이 ICBM이 아니라 장거리 로켓이고 또 군사 정찰 위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고각으로 쏘는 게 맞죠. 그 군사 예. 정찰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도 400에서 1000km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니까요. 예. 그리고 화성 17형이 북한이 이제 ICBM의 마지막 시험을 해본 것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화성 17형은 더 규모가 큰 거로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거리도 15,000km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재원은 고각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렸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은 사거리에 대한 계산까지 나올 수 있겠죠. 네, 정확한 것은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15,000km 정도라면 미 동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5,000km라면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정말 성공을 했다면은 북한의
어디서 쏘든 사실은 세계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고 예. 뭐 당연히 거기에는 미국 본토 동부까지도 다 포함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화성 17형을 이제 괴물 ICBM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2020년 10월 달 열병식에 북한이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 보여준 거의 재원은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뭐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등과 같이 핵 보유국이 갖고 있는 ICBM에 비해서 일단은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기존에 있는 확인된 ICBM보다는 가장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뭐 결국 엔진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전 것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괴물이다 그런 얘기들이 붙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 미국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을 텐데 미국도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겠네요. 글쎄 이게 참 어려운 그 한미가 대응의 숙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당연히 북한이 그걸 의도하고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8차, 9차, 10차 그리고 이번 것까지 확인해서 4번이면 8차 때 이미 북한의 ICBM을 쏜 것이죠. 한미 정보 당국이 이걸 화성 17형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한이 얘기를 했던 이 모라토리움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유예하겠다라는 것은 깬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 그건 ICBM 발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넘은 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8차, 9차, 10차가 있을 때 한미 당국이 대응을 한 것은 사실 상당히 제한되죠. 네. 정확하게 대응을 하려면 2017년 12월 달에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북한이 다시금 ICBM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 트리거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유류의 쿼타를 더 줄이도록 돼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한미 정보 당국이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게 사실상 ICBM 시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미 북한은 이것들을 다 파기한 것은 맞습니다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라토리움 파기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김정은이 2번의 현지 지도 또 말씀드린 동창리 사회위성 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우주개발국을 가서 자신들은 모라토리움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성 발사다, 군사 위성, 정찰 위성 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또 모라토리움과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한미 당국이 이 대응 수준과 이것을 규정하는데 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위성 발사를 위한 실험이라고 할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성공할 경우에 이렇게 단분리하는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잡아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으면 예. 당연히 그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네. 또 결국은 근데 핵심은 거의 확실하게 이것은 ICBM이 아니다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군사 정찰 위성 자신들이 작년 1월 달 8차 당대회 때 이미 김정은이 지시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보면요.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하는 과정, 복구하는 내용이 지금 위성으로 잡힌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모라토리움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파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네. 앞으로 파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만약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분명한 모라토리움의 파기가 됩니다. 네. 지금 같이 이 애매한 형태의 실제적으로는 ICBM이지만 군사 정찰 위상을 위한 장거리 로켓이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들이 모라토리움이 파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죠. 근데 예. 반면 말씀드린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핵실험의 가능성은 아직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핵실험의 필요성과 ICBM의 시험의 필요성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은
당연히 ICBM의 그 시험 발사의 필요성이 훨씬 큰 거죠. 예.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발사의 필요성이 있고 반면에 핵실험은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뭐 핵의 소형화를 위해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 필요성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 훨씬 더 북한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되겠죠. 네. 예. 오늘 발사가 이제 무력 도발이 12번째인데 북한이 왜 이렇게 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진행한 걸로 보십니까? 뭐 북한은 지금 명백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8번까지 쏜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보면은 이것은 사실 한국과 일본, 괌까지를 포함하는 중단거리 전술 핵 미사일입니다. 성공을 했고 실전 배치까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 그렇다면 자신들은 핵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핵 능력은 사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ICBM급이 돼야 되는데, 네.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재판대는 결국 제재를 해제하라라는 얘기인데 그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명백하게 ICBM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미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조건을 그렇게 관찰시키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네. 만약에 이 시점에 일부라도 제재가 해제되는 조건으로 모라토리움을 북한이 계속 연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북한은 제재에 특화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에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런 입장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런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NSC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일단은 미국과 함께 정확하게 그 재원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은 계속해서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정말 한미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 모라토리움을 파기를 했거나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가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리면 앞으로의 대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닫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4월 달에 연합훈련과 김일성 110주년 생일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미가 갖고 있는 그런 카드는 그렇게 선택지가 넓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 네. 부분이 우리로서는 대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현재로서는 새 정부가 아직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1차적인 책임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한다면은 결국은 4월이 관건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열병식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도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네. 어떤 형태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5월 달에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후 2시 38분쯤 동해상으로 발사했고요. 군 당국은 일단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은 지금 확인 중이고요. 성공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